네, 이 시간에는 그 조선의 그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에서는 보통 그 백성들이 그 농사를 짓는 그 농민들, 그리고 보부상, 뭐 이런 그 상인들, 그리고 이 상점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은 그 일반 중인들이나 평민들이 이런 직업들을 좀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 특별하게 그 직업군을 갖고 있는 그 중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 노비들 중에서도 어느의 그 집단을 형성해서 어떤 전문적을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숙수와 전기술을 그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숙수 하면은 많이들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령 숙수하면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숙수에 대해서 좀 그 자세히 이제 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선시대에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여성들이 주로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많이 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양반가나 그 백성들이 사는 이런 마을에서는 안막내나 이런 그 양반가의 어떤 그 종들, 여종들이 당연히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겠죠. 하지만 궁궐에서는 이 여성들이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성인 요리사들이 음식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궁궐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삽니다. 그리고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또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는 그 상주하기도 하고 또 이동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식재료를 준비서부터 식사 마지막 설거지까지 이러한 일들을 여성들이 하기에는 너무 고된 그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요리사가 필수였고 어떤 그런 그 노동의 강도 뭐들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어떤 뭐 음식을 만드는 그 실력 그런 것보다는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전자 때문에도 남자 요리사가 아주 그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숙수들이 궁궐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 요리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이 출퇴근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왕이 24시간의 음식을 언제든지 만들어서 대령할 수 있기 위해서 있는 숙수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대령 숙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24시간을 대기해야 되니까. 이제 이러한 분들이 계속 궁궐에서 그 이제 왕실의 식사와 그리고 또는 이 고관 대신들의 또 이제 그 점심을 또 이제 마련을 해야 됐겠죠. 그 나머지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그 때가 되면 궁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고 또 자기가 그 먹을 거를 갖고 들어와서 이제 점심으로 먹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궁궐에서는 이 먹는 것을 이렇게 해결하는데 이 숙수는 이제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주막집에서 음식을 내놓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 일반 민가의 음식이 아니라 주로 그 대전, 왕이나 중전이나 또는 대비전이나 이런 왕실에 그 딸려 있는 이 침전의 이 수락관들, 이 수락관이라는 건 각 침전마다 다 있는 거예요. 한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숙수들도 다 거기에 배치가 이제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저 숙수들이 아주 전문적인 어떤 음식 솜씨로 만드는 거죠. 맛없으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영양은 나중 문제더라도 영양은 아주 정말 기본이죠. 왜냐면은 이 왕의 어떤 건강과 장수의 그 왕실 어른들의 어떤 그런 그 건강 문제까지 이 숙수가 챙겨야 됐기 때문에 야기하는 음식으로서 그것을 보완해야 됐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것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이 숙수가 책임지고 또 이제 음식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숙수가 속해 있던 데는 그 조선시대 때는 사홍원이라는 이 관청, 사홍원이라는 관청에서 뭐 대전, 중전, 대비전 이런 왕실의 이런 그 수라를 책임지는 그 책임 관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숙수도 이제 소속돼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었죠. 이런 이 숙수가 이제 이 밖으로 이제 그 나오게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궁중 요리사로서 숙수가 이렇게 이제 궁에서 있었지만은 조선제 후기에 그 들어와서 그리고 대한제국 들어와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은 1907년에 헤이그 그 밀사로 이제 이 고종이 이제 황제에서 강제 폐위되는 것이죠. 이제 그때 이제 궁중 요리사 남자 요리사인 숙수들이 모두 해고돼요. 모두 해고되고 이제 그 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잠시 기미상궁들, 수라상궁들 했던 그분들이 음식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만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그 1910년에 이제 나라가 이제 그 패망하게 되니까 그 수라를 책임졌던 상궁들마저도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서 먹던 왕이 먹던 12처 수라상, 그 상이 이제 그 상궁이나 숙수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궁중 요리집도 생기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그 전에 1903년에 고종이 홍합 요리를 먹다가 이가 부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가 부러졌는데 그 당시에 책임을 졌는데 그 숙수, 그리고 뭐 숙수 패장, 그리고 뭐 각감이라 가지고 어떤 그 관리의 그 책임자, 뭐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처벌을 받아요. 근데 다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는 그 요리를 하고 조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남자였고 보조로서 라인들이나 그 이런 여성들이 좀 있었지 그 모두가 그 남자였다. 그리고 그 수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은 보통 그 궁궐에서 이 숙수가 한 400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성도 뭐 있었긴 있었지만 아주 작은 인원을 보조하는 것이었고 뭐 380몇 명의 뭐 여성은 뭐 12명 뭐 이 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숙수가 궁궐에서 거의 뭐 많이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수많은 인원들의 그 먹을 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숙수로 있었다. 근데 이제 이런 숙수들이 그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되고 나서 밖으로 이제 나가면서 이제 그 숙수들이 음식점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 이제 가장 유명한 음식점이 뭐냐면은 명월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명월관을 바로 고종 황제의 마지막 숙수였던 안순환이라는 분이 만든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숙수로 이 안순환이라는 분이 이제 궁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그 1909년에 이 지금의 동아일보사, 광화문에서 동아일보사에 당시 거기에 그 명월관이라는 그 요리집이 있었습니다. 그 요리집을 안순환 분이 이제 거기다 만든 거죠. 왕의 12첩 반상의 수라상을 궁중 요리집을 제공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일반 그 당시만 해도 뭐라고 그럴까요? 그 대한제국의 마지막 그 1909년이니까 고위 관료들이나 일제 친일파 그리고 문인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그러니까 그 미래도 갖고 또는 그 회의도 하고 하여튼 그런 장소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관기들마저 이제 해산되니까 그 관기들도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그 종업원으로서 또는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 안순원이가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또 명동에 식도원인가 그랬던 궁중 요리집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업 수단이 아주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명월관은 1918년인가 이제 그 불에 탑니다. 화재가 일어나서 그 불에 나서 타재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분점으로 지었던 게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태화관 인사동에 있어요. 그 태화관은 그 당시 이완용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황실의 집이었는데 그걸 이완용이 사가지고 그
그 이완용의 집이 됐는데 그 이완용의 집을 사들여가지고 그 태화관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도 인사동에 남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더 유명한 그 이야기는 바로 그 태화관에서 1919년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이 그 3.1 선언서를 낭독했던 자리가 바로 태화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그 유래를 갖고 있던 곳이 바로 마지막 황제 숙수였던 안순환이 명월관을 짓고 그 분관으로 태화관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명월관 자리는 저런 모습이었대요. 초기에. 그래서 상당히 컸고 그리고 아주 도성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이 또는 밀당도 나누는 그랬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큰 요종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궁중 음식이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상궁들이 이제 숙수들이 이제 막 해고되고 나갔을 때 그 이후로 상궁이 됐을 때 기미상궁, 수라상궁 했던 분들이 또 나와서 또 궁중 요리를 전파하고 하면서 이것이 조선의 음식, 대표 음식으로 널리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그 음식은 궁궐에서 아무나 먹는 음식도 아니었어요. 왕실 사람들 먹던 음식이 것이었죠. 그러니까 조선의 대표 음식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고 또 일반인들의 음식하고는 완전 다른 음식이에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소개할 때 한정식을 대표 음식이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조선 왕실의 그 수라상이고 궁궐의 음식이지 조선을 대표하는 음식은 아니죠. 왕실을 대표하는 음식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숙수들은 아주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지금의 셰프처럼 이렇게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또 고깃찜도 하고 탕도 하고 채소볶음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숙수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밥을 짓는 사람은 밥만 하는 거예요. 궁궐에서 평생을. 그리고 반찬도 고깃찜을 하면서 고깃찜만, 채소볶음은 채소볶음만, 닭고기는 닭고기만, 술은 술만 이렇게 철저하게 분업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도사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밥을 만드는 이 숙수는 방공, 떡을 만드는 사람은 병공, 고기를 굽는 사람은 적색, 이렇게 해서 분류해졌다고 해요. 이렇게 아주 한 사람이 한 가지의 그 음식을 만드는 일만 갖고서 분업화돼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솥단지 같은 그 재래식 도구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그 식재료를 들여와야 되는 일, 그리고 그걸 다시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듬고 만들고 이거를 다시 또 이제 어쨌든 맛보고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각 수락관에서 숙수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 나인들이 음식을 날르는 거죠. 날르고 최종적으로 바치는 친전이나 대전의 왕이나 왕비 앞에서 이제 기미상궁이 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궁들은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숙수들은 너무너무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숙수를 기피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그러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숙수 같은 경우는 관노에서 천민들 중에서 관노로 이제 숙수를 배정을 받는 거예요. 배치를 받고 기록에 의하면은 이 중종 때일 겁니다. 중종 때
이 말손이라는 숙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 말손은 관노는 아니고 양인이에요. 평민이었습니다. 대기가 관노였지만 이렇게 이제 일부 양인들도 합니다. 그래서 숙수로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궁궐에 출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돼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잠깐만 지금 기간이 5개월이나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라. 이제 빨리 들어와서 일해라. 막 그랬었나 봅니다. 그래도 이제 이 숙수가 안 갔나 봐요. 그러니까 사홍원의 총책임자인 제구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노비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노비로 만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관의 명을 받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인이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궁궐에서 요리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노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커다란 그 징계죠. 그러니까 말손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불법이다. 불법적 징계다. 그래서 탄원을 조선 조정에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정에 있는 신하들도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 것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중종 임금이었어요. 궁궐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중종이 이것이 불법적인 걸 알고 징계가 심하다는 걸 알지만은 요즘 숙수들이 결근이 심하고 행태가 불성실하다. 그래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것을 그대로 시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손은 평생을 노비로 궁궐에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숙수들은 고된 노동과 강도가 아주 힘든 일이었었다고 우리가 이런 사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숙수들은 또 왕실들의 어른들을 위해서만 이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궁궐의 큰 잔치 들도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궁궐에서는 때마다 끼니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올리고 또 다과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의 수라는 보통 5끼였어요. 그러니까 아침밥 먹기 전서부터 또 저녁을 먹고 나서 야식까지 막 이렇게 대개 5끼를 제공했기 때문에 정말 눈 뜨면 밥을 해서 잠자기 전까지 설거지를 하는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상상만 해도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 음식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정말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잔치가 아주 많습니다. 연회도 많고요. 특별한 잔치 때도. 근데 그 인원이 수백 명이었죠. 많으면 적게는 수십이겠지만 수백 명이 모여서 잔치상을 받아야 되고 독대상을 받아야 되니 얼마나 많은 또 공을 들여서 음식들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잔치들도 숙수가 다 음식을 만드는 것이었죠. 경수연이라는 것은 대신들의 이제 잔치 중에서 부모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고, 이 왕이 신하들의 부모들을 위해서 이제 궁궐이나 또는 궁궐 밖에 관하에서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화가 이제 하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선묘조제 제경수연도라는 거예요. 그 선묘 때에 제상들의 엄마, 모친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를 기원하면서 베풀어 준 건데, 이 사진은 그 당시에 이제 의령남씨의 어떤 한 대신이 자기 70세가 넘으신 모친을 데리고 가서 잔치상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령남씨 가문의 이 화첩에 그림에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저 그림의 상단에 보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자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칼도 갈고 있고요. 칼을 갖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가마솥에 불을 떼거나
솥에서 뭐 젓는 사람도 모두가 남자인 것이죠. 그렇게 숙수들이 요리했던 것들이 기록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수락관이 아닌 곳에서 그 음식을 만들 때는 임시 부엌을 만드는데 그 임시 부엌을 조찬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조찬소예요. 그 조찬소에서 음식을 만들면 바로 이제 그 잔치가 벌어지는 곳에 음식을 이제 그 날라서 제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자 숙수들이 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저 그림은 이제 70세 이상의 모친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줬던 그런 그 그림입니다. 이제 그 숙수들은 이 조선시대 때 상당히 고된 그 힘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대령 숙수 또는 숙수 하면은 지금에 생각하는 뭐 셀프나 또는 대장금에 봤을 때 드라마 대장금을 봤을 때 뭐라고 그럴까? 뭐 이 노동력의 강도는 뺐지만은 낭만적인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주 고된 일이 바로 그 숙수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숙수들이 특별한 그 직업으로서 조선시대 때 위치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홍원에서는 이 숙수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되도록 많은 사람이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확보해서 음식을 만들게 하는 일이 사홍원에서 아주 큰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직업으로는 전기수가 있습니다. 전기수도 좀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이제 없는데, 전기수는 무슨 말이냐면, 책을 낭독해주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낭독해주는 직업이니까 이제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파나 돈을 받고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청중들한테 그 사람들을 전기수라고 하는 거예요. 좀 상당히 생소하게 들리겠지만은 조선시대 후기에는 아주 인기가 엄청 높았고 많은 그 시장이나 또는 양반 저택 안에서도 이런 전기수가 그 직업으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 그림은 김홍도의 풍소가첩에 있는 건데 담배 썰기라는 제목인데 저기 지금 한 명이 이렇게 책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는 사람이 아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을 낭독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책을 낭독해주면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그 품삯을 받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전기수는 이 조선시대 때 한 17세기 후반 그리고 18세기에는 아주 번성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책을 낭독해 준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읽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연기.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자기가 되거나 또는 피주인공이 돼서 연기를 하면서 책을 낭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문맹률도 상당히 높았고 또 이 책이라는 것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책은 빌려서 보는 거예요. 빌려서 보거나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저렇게 낭독해 주는 사람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이나 책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전기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모객 활동 하는 역할도 했었던 분들이 이제 전기수라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정조 때 이 전기수였던 사람이 종로에서 한 담배가게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을 모으면서, 소설을 읽어줬다고 해요. 그 소설이 뭐냐면 임경업전입니다. 임경업전. 그 임경업전이 뭐냐면 인조 때 간신 김자점이 임경업을 모하면서 죽이는
그런 이제 그 소설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임기영업전을 읽는데 전기수가 얼마나 실감나게 그 간신 김재천 역할을 하고 임기영업다고 했는지 듣던 사람이 흥분해서 어느 한 명이 그 전기수를 담배 사는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도 그 문헌에 그 나와 그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생생하게 묘사가 됐으면은 이 그 청중들의 어떤 몰입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렬했었겠죠. 이렇게 이제 전기수들은 일반 백성들한테 아주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그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나 이 관아에서는 상당히 좀 그 싫어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인기가 높아지니까 양반의 그 안채, 그 안악내들이 전기수를 불러서 안채에서 그 소설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설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조선의 유교에 맞는 어떤 그런 유교적인 책이 아니라 소설책이잖아요. 애정소설인 것도 많았기 때문에 말초적인 걸 신경을 자극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관청에서도 이 검열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그 당시에 선비들의 문체가 바르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검열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할 정도가 바로 18세기 뭐 초 막 후 막 그랬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설이 인쇄량도 많이 늘어났고 그 책들도 이제 좀 그 빌려서 볼 수 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또 글자는 모르니까 이런 전기수들이 글을 읽어준다 그러면 많이 몰려 들었다고 합니다. 또 18세기에는 이 여황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마을 여자고 항자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서 만들어진 문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유교 문화 그리고 고급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현장에서 그들이 어떤 그 막 그 시, 그림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하고 흉내도 뭐 내기도 하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러한 문화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여왕 문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궁에서도 나온 사람들이 있고 또 책들도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화들이 백성들에게 많이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자기들한테 맞게끔 만들어져서 이런 중인들, 서민들에 의해서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전기수가 더욱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들이 이제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양반 문화를 이 반대적인 어떤 문화로서 자리잡게 이제 됐던 것이 바로 이제 여왕 문화였던 것이죠. 이제 몰입도 이런 연기력, 뛰어난 이런 말솜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군중처럼 몰려들었고 주로 이제 막 활동 무대가 보면은 이 한양에서는 종로, 청계천 이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가에서도 전기수를 고용해서 책을 읽게 하고 또 이 책방에서도 책을 팔기 위해서 전기수를 고용해서 이제 이런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이제 낭독했다고 합니다. 이 전기수들이 이런 막 이렇게 이제 이 설명하다가 또 낭독조로 낭독하다가 또 어느 순간은 절정 부분에 이르면은 또 말을 안 하던가 하여튼 기법이 아주 뛰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전기수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한설야의 그 나의 인간 수업, 뭐 작가 수업, 뭐 이런 그 월북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그 책에다 써놓은 건데 이 전기수를 묘사해 놨었어요. 어떻게 이제 그 묘사를 했냐면은 밤에 어느 길에서 이 전기수가 신소설을 커다란 목소리로 목청껏 막 낭독한다. 그러면 행랑어멈, 인력거꾼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쫙 모여든다. 보면은 모두 허술한 차림의 모습들이다. 가끔 눈에 띄는 뭐 젊은 안악도 있다. 그러면 전기수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 연기와
이런 호소력을 갖고서 연기를 하면서 책을 읽는다.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일제강점기 때 전기수를 묘사했던 것 같은데,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위주로 모여들어서 그나마 위로를 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모두가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나온 밤 위에서야 이렇게 전기수가 활동했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주로 낮에 시장이나 뭐 양반댁이나 그런 데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전기수 같은 경우는 또 유명했던 전기수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 이업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업복이라는 사람은 솜씨가 말솜씨가 너무나 뛰어나서 어느 양반가댁에 양자로도 들어가요. 그런데 양자로 들어갔다가 또 이 전기수에 반감을 가진 관할 사람들이나 또 양반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그 부부의 친딸과 눈이 맞아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소문이 자자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여장을 하고 안채에 들어가서 전기수가 소설을 낭독해주다가 그게 걸려서 포도청에 끌려가서 죽은 적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일도 발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양반의 안채에 있는 양반댁 부인도 불러서 소설을 읽고, 그러니까 듣고, 또 시장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기수의 뛰어난 말씀실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이들은 또 어떻게 해서 그럼 돈을 벌었느냐? 이렇게 전기수가 뛰어난 말씀씨로 말을 하면 이렇게 막 잘정부에서 본인이 말을 안 하고 딱 멈추면 청중들이 계속 엽전을 던졌다고 해요. 말을 계속 해달라고. 그러면 다시 씩 웃고서 말을 이제 이어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또 고용도 돼서 이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전기수였던 것이죠. 이 전기수는 1960년대까지도 명맥을 유지했다고 해요. 아주 이 정도면은 뭐 긴 역사로 봤을 때는 가까운 최근이죠. 지금 60년대 보면은 50년대 보면은 극장에서 무속영화 흑백 틀어졌을 때 변사라고 그 변사에 아마 변사가 후회가 아닌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변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많이 서양에서 영화도 들어오고 뭐 추금기, 레코드,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은 그것은 뭐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고급스러운 사치품의 상품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물론이고 광복 이후에 또 이렇게 전기수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의 향유를 아마 전기수들에 대체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수들은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사라지고 지금 현재는 없어서 이제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지금의 어떤 연예인들이 만큼이나 인기를 끌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또 이 전기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업 가수예요. 그러니까 당시 전기수와 같이 활동했을 때 노래하는 가수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가수들은 주로 이제 뭐 가동, 가비, 어린아이나 아동이나 노비들을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노래를 듣는 거예요. 공연을 이제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양반가에 다니면서 출장 공연을 하면서 돈을 이제 받는 것이었죠.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손고사라는 그런 사람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맹인이고 천민 출신이에요. 남자인데 손고사라는 가객은 길거리에서 노래를 한번 부르면 사람들이 청중같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청주까지 몰려 들어가가지고 노래를 불러주면 그 엽전이 비 오듯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어가지고 한 100푼 정도, 그러니까 한 푼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 100푼 정도가 모였다고 생각되면 그걸 갖고 담아서, 이도님은 술 한번 크게 한번 취해서 술로 크게 한번 취할만 하곤 하면서 이제 또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러한 그 가격도 있고요. 또 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편 집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광주에서도 한양으로 편지가 양반했을 때 또 왔다 갔다 했어야 됐고, 또 어떤 그 공문서가 아니면은 이 관원에서도 서신으로 또 왔다 갔다 했어야 됐고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 조선시대 때 아주 많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신을 갖다 주고 다시 또 답신을 받아오는 이런 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상당히 많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어야 됐겠죠. 그리고 품삯도 아주 많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 춘향전에 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 춘향이가 방자한테 열량과 옷 한 번 해줄 수 있는 소모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줄 테니 한양에 있는 그 이몽룡에게 편지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그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인들이 그렇게 꼭 서신들을 필요해서 갖다 줘야 되는 곳들에 이런 그 시간과 일정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전인들을 만나기는 아주 어려웠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전국 구석구석에 필요했던 이런 친정집에도 서신을 부인이 해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막 찾아가지고 또는 일정에 맞춰야 되고 또 그런 사람 찾을 동안 편지를 써가지고 계속 쓰고 남겨놨다가 한 번에 그런 전인을 만나면 이제 줘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주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쌓아다가 이제 그런 마땅한 사람을 만나면은 줘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고요. 또 서수라고 해가지고 특히 과거장에서 많이 필요했죠. 과거 시험장에서 보통 과거를 볼 때 본인 혼자 가서 답지를 써서 제출해서 합격되면 영광인 것들이었지만 조선 후기에 와서는 실제로는 과거는 팁을 짜가지고 시험을 봤죠. 그래서 먼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을 섬조꾼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과거 시험 장이 열리면 먼저 가서 좋은 자리를 잡고 또 거기서 문제를 보고 와가지고 또 답을 쓰는 사람을 거벽이라고 하는데 문제 답을 쓰는 사람이 거벽에 있고 거벽에 쓴 문장을 정체로 똑바로 쓰는 사람이 바로 서수입니다. 그래서 서수가 또 그걸 대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과거는 아주 이 부정부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 때 이 거벽과 그리고 서수가 과거 시험장에 들어오는 금지 조치도 내렸죠. 하지만 그게 완전하게 근절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수는 그렇게 공문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써주고요. 또 어떤 인물은 양반댁에서 채용이 돼가지고 약 10년 동안을 서수로서만 역할했던 사람도 있어요. 글 쓰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 써주면서 생계를 유지해주는,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양반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한문을 배우고 쓸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서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이 서체들은 다 웬만하면 훌륭한 사람들의 또 훌륭한 잘 쓴 글들이 남았던 거지, 이 망친 글들은 다 이미 불태워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서수가 필요했던 양반들이 꽤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집안에 채용서서 써줬던 사람들의 일들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입주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입주 가정교사는 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숙사는 뭐냐면은 과거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이 숙사가
그 집안에 먹고 잡는 것을 해결하면서 그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해서 아예 그냥 가정교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웬만한 이 진사나 뭐 그런 생사나 1차의 과거에 급제했던 사람들이 마을에서 훈장 노릇을 하는 거는 자기 집은 있어야 됐어요. 하지만 숙사는 자기의 집도 없는 사람들인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양마댁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또 없고 그런 사람들이 호구조책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도 그 학생을 과거 시험을 보도록 그 가르쳐 가지고 과거를 보러 가서 만약에 그 학생이 과거에 붙으면 그 사람은 그때는 이제는 집에서 나가는 거죠. 집에서 나가서 다시 입주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것을 또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급제한 그 사람은 이 숙사를 스승으로 다시 쳐다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학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수많은 그 뭐 이황이니 이인이 뭐 성원이니 뭐 수많은 이런 이 사대부가의 이런 학자인 이런 사람들을 한 번만 만나서 어떤 말 한 번만 듣고 해도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숙사는 과거를 볼 때까지 아주 많은 여러 해를 가르쳤지만 스승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잘 모르는 거죠. 그걸 반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또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이 숙수나 또는 그 전기수나 이런 가계, 전인, 서수, 숙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특색 있게 직업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궁궐에서도 그 아까 얘기했던 숙수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뭐 사랑패도 있었고요. 또는 나인이지만 전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인은 이런 그 민가에서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이 궁궐에서는 이 궁궐에 이제 그 가택으로 들어와 있는 어떤 중전이나 이러한 그 세자전이나 이러한 또 많은 사람들, 또 상궁들, 이런 사람들이 편지 서신을 많이 민가와 주고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글월비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나이 밑에 있는 여자 종들이 이런 서신을 갖다 주고 다시 답신을 받아오는 이러한 일을 또 궁궐 안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궁궐 안에서도 또 이 세답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빨래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러한 또 이 조선에 있는 부인들이 들어와서 이 세탁일만 하는 이렇게 아주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 농업이나 상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 생계를 위주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갖고서 있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조선시대에서는 아주 많은 이런 그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그 사회였었던 것을 우리가 이런 직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